지난주에 우리는 만성적으로 낮은 유럽의 임금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 기사를 쓸 때 우리는 2022년 유럽연합 전역의 실질 임금 성장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 대륙 전체에서 실질 임금이 평균 약 4% 감소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잘 버텨낸 곳이 벨기에였습니다. 벨기에의 실질 임금은 실제로 2.9% 상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벨기에는 팬데믹 이후 비교적 강력한 GDP 성장을 누렸습니다. 실질 GDP는 2019년 말 이후 거의 6%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으니까요. 이는 유로존 평균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변 국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벨기에는 2023년에만 1.5% 성장했으며 이는 유로존 평균의 3배이며 예측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벨기에가 이미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따라잡기, 성장으로 돌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IMF 데이터에 따르면 벨기에의 1인당 GDP는 55,600달러로 네덜란드보다 약간 낮지만 독일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벨기에 경제가 비교적 잘 돌아가는 이유와 그게 주로 독특한 임금 연동 메커니즘 덕분이라는 점도 살피고 나머지 유럽 국가가 벨기에 경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벨기에 경제가 유로존의 대다수 국가보다 선전해온 주된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독특한 임금 연동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벨기에에서는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소위 건강지수의 4개월 평균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임금이 증가합니다. 임계값은 대개 2%입니다. 맥락상 건강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알려진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측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반 가정이 구매할 수 있는 소위 재화와 서비스 바구니의 가격 변화를 특정합니다. 건강지수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지만 알코올, 담배, 석유와 같은 특정 재화는 제외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이 연동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용을 포괄합니다. 그로 인해 벨기에 제도는 유럽에서 거의 독보적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여타 임금 연동 메커니즘이 있지만 벨기에는 아마도 가장 종합적인 연동 메커니즘일 것입니다. 다만 룩셈부르크도 비슷한 제도를 마련했으니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연동 조항은 스페인의 단체 임금 협정에서 일반적이지만 그 조항들은 민간 부문 계약의 약 3분의 2에만 적용됩니다. 프랑스는 복잡한 연동 메커니즘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민간 부문 고용의 15% 미만을 차지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벨기에 경제가 최근에 성장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벨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다소 둔화하였기 때문에, 즉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등의 국가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며 관세와 여타 조치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유럽 산업은 유럽의 침체한 국내 수요, 즉 내수 부족을 충당한다며 외국 시장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유럽연합에 거듭된 무역수지 흑자가 이를 입증합니다. 또한 유럽은 미국의 재정적 화력도 없고 중국의 국가적 역량도 없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달리 벨기에는 외국 수요의 부족을 국내 수요 증가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임금 성장에 힘입은 내수 진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영상을 만들어 유럽에 만연한 경제적 병리 현상을 극복하는 특정 유럽 경제를 다룰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들 국가의 임금 성장이 타국보다 강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수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수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수출품은 GDP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국내 경제가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명확하다면 왜 모두가 임금 성장을 촉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모든 국가가 벨기에식 임금 연동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유는 아주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강력한 임금 성장, 특히 임금 연동 메커니즘이 소위 임금 물가 악순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을 초래하여 수요가 확대되면서 추가 임금 상승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임금 연동 메커니즘은 유럽에서 꽤 인기가 있었지만 많은 국가가 70년대와 80년대에 이를 없앴습니다.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아랍연합국이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고 그에 따라 석유 가격이 4배나 상승했습니다.
1년 만에 배럴당 약 3달러에서 배럴당 약 12달러로 상승했고 1979년에는 최고 4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유럽의 석유 수입국 중 다수에서 임금 연동 메커니즘은 임금 물가 악순환을 악화시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중앙은행은 이를 반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벨기에의 인플레이션은 평균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2022년 10월 12.2%로 정점을 찍을 당시 유로존은 10.2%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후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여 2023년 10월에는 거의 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유로존의 경우 2.9%였습니다. 그 후로는 3%대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2% 목표보다 높지만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만한 임금 물가 악순환을 촉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에 2.1%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히려 임금 연동 메커니즘으로 인해 벨기에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는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국가 재정은 점점 더 경색되고 있습니다. 연동 메커니즘은 공공부문 급여를 크게 인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벨기에의 에너지 지원 패키지는 언뜻 보기에 그렇게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큰 폭의 세금 인하로 충당하여 전기 및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1%에서 6%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벨기에의 공공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벨기에는 2022년 GDP의 3.6%에 해당하는 적자를 냈지만 2023년에는 4.2%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4.6%로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3% 목표를 초과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벨기에가 이미 상당히 많은 부채 부담을 지고 있고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벨기에가 당장 부채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은 21세기의 임금 연동 메커니즘의 주요 위험은 임금 물가 악순환이 아닙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추세도 도드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위험 요인은 국가 재정에 지속 불가능한 부담이 된다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매우 복잡하지만 우리의 분석을 통해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